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난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런데 곡물들 중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곡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쌀인데요. 45년 만에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의 대부분이 벼농사라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소식인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은 또 그리 싸다는 생각은 안 들기도 하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여러 곡물 중에 이 쌀은 어떤 산업 기반을 갖고 있고 쌀값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미래에서 이어서 우리가 주로 먹는 쌀에 대한 공부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네. 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인류는 그렇게 둘로 나누면 나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태어났더니 이 동네는 쌀을 기르네. 그래서 예. 쌀 먹게 되고, 예. 태어났더니 이 동네는 밀밭이 많아. 그래서 밀을 먹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였을까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예. 정치 경제학적인 이유가 또 절반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경제학이 개입해요? 그럼요. 왜요? 좀 이제 역사적인 얘기 한번 쭉 해볼까요? 그러면 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사실 우리 인류는 내가 밀을 먹었느냐, 쌀을 먹었느냐 이것 때문에 가치관마저도 달라지고 있어요. 가치관이요? 예. 생각하는 방식?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첫 번째 아까 주신 질문. 예. 우리가 밀을 먹을지 쌀을 먹을지는 뭐가 주로 결정했나요? 했었을 땐 첫 번째는 당연히 기후 조건이 제일 중요했어요. 예, 밀은 상대적으로 좀 척박한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밀은 단위 면적당 특별하게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잘 자라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뭐 우리 비옥한 토지가 없는 동네들 중에서도 뭐 유럽이 다 비옥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그런 데서 주로 밀을 선택했고요. 쌀은 주로 우리 아시아 지역의 기후 습하고 특히 쌀을 재배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물이 중요해요. 그렇죠. 물. 네. 논에 물이 있어야.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고온 다습하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쌀 재배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기후 환경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 밀과 쌀은 재배하는 기후 환경이라든가 재배 적합한 부지가 좀 다르다 보니 이걸 재배하는 방식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그냥 우리 집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먹으면 돼요. 네. 그리고 쌀은 혼자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물을 비 많이 올 때 가다 뒀다가 또 비 안 올 때는 틀어서 내가 내 논까지 보내고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해서 마을에 저수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쉽게 해서 토목공사예요. 저수지를 집집마다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랑 내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은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을 단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과 동양의 시골 마을의 풍광이 다른데요. 서양의 개인주의와 네. 동양의 그 집단주의가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농사하다 보니까 그럼요. 뭐 다른 집이랑 얘기 안 하고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네 하는 맞습니다. 밀농사와 네. 야, 동네에서 찍히면 농사 안 돼. 맞아요. 그런 쌀농사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 언어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쌀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서는 일가친척을 분류하는 단어들이 훨씬 더 정교해요. 일가친척. 네. 예를 들면 당숙의 고모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렇죠. 사촌, 삼촌, 육촌, 팔촌 뭐 이렇게 되는데 서양은 다 엉클 아니면 커즌이지. 커즌. and friend.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 관계성에 대한 엄밀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설정하는 그 개념이 달라지고 또 시골의 집의 풍광도 달라요. 우리 유럽에 가끔 한적한 시골 국도를 지나다 보면 네. 드넓은 밀밭이든 뭐 와인밭이든 간에 그거에 저 안쪽에 집 한 채 덩그러니 있어요. 거기에서 이 밭 다 그냥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골 마을 가면 그렇지 않죠. 옹기종기 모여 있죠. 모여 있어요. 예. 마을회관 주변에. 그리고 그 다 모여 있고 누구 집 가려면 미로 같은 골목들 꼬불꼬불 해야지만 누구 지나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밭은 그 마을 바깥에 뚱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내일은 어디 다 같이 도와주기로 한 거야.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회의해야 되죠. 아하. 논의해야 되죠. 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동양의 경제력이 서양의 경제력보다 훨씬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쌀이라는 걸 규모의 경제로 재배했기 때문에 분업을 해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또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잉여 농산물이 생겼고 예.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발명품이나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뭔가 자손들도 더 많이 낳아야 될 이유들 네. 그리고 더 그걸 잘 기를 수 있는 잉여 곡식도 있는 거가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초창기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동양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서양을 압도했다. 그거를 밀과 쌀의 차이로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요. 얼핏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하나 있는데 네. 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생겼을까? 네. 그 증기기관이 왜 하필이면 서양에서만 발명이 됐을까? 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둘 다 필요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소가 필요한 것처럼 기관도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힘 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서양에서는 야 그거 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일손 모자랐는데. 그거 고마워 만들어줘서 뭐 이런 건데 네. 동양에서는 그냥 그 동네 사람 불러서 쓰면 되지. 뭐하러 그 털털거리는 걸 써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네. 그 기반이 달랐다고 서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렇지 저도 동의하는 면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쌀을 대규모 규모의 경제로 경작하다 보니까 잉여 농산물이 늘어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동양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쌀과 밀 그 고유의 곡식이 가진 생산력의 차이도 사실 쌀이 더 훨씬 막강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 평에 밀을 심고 네. 한 평에 쌀을 심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확하는 수확량의 킬로그램 수는 똑같은 한 평에 심었는데 네. 밀에 비해서 쌀이 2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땅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쌀도 자라고 밀도 자라면 무조건 쌀 심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야 식구들이 풍족하게 먹고 산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이 밀 한 줌을 땅에 심었을 때 예. 그걸로 수확하는 배수 몇 배나 더 커지는지랑 똑같이 쌀 한 줌을 땅에 심었을 때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곡식으로 돌아오는지를 비교하면 밀은 한 10배가 되는데요. 쌀은 120배가 넘어요. 무조건 쌀이 효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단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규모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초창기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동양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던 맥락이 이렇게 쌀과 밀의 이런 요인들, 주곡. 그때는 농업이 산업의 전부였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기조가 많고요. 그럼 여기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 머릿속에서 지금 띵 하고 하나 생각나시는 게 그럼 이게 왜 뒤집어진 거야? 뭐가 뒤집어졌어요? 쌀이 이렇게 압도적이어서 동양의 경제력과 네. 동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그렇게 그 전 인류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래서 인구도 동양이 훨씬 많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증기기가 나오기 전부터 슬슬 또 대항해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냐? 왜 서양의 문명이 역전됐느냐? 그렇죠. 그것도 쌀밀 때문이에요? 쌀 밀류가 관계가 있어요. 뭐냐하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네. 그 신대륙의 인력들을 바탕으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플랜테이션 농업. 그렇죠. 네, 파견. 대규모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경작하는 방법들을 얘네가 그때부터 터득한 거죠.
서양에서. 서양에서. 야, 얘네 이 원시 부족들 가지고 음. 대량으로 재배하고 했더니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져. 음. 그래서 그때부터 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밀 말고 유럽에서는 신대륙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새로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작물들인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곁들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바로 농업이 전부였던 경제권에서 신대륙을 통해서 농업혁명에 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씨앗이라든가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역전의 기운이었다. 이렇게 보는 신대륙을 거죠. 동양인들이 발견했으면 동양인들이 거기 가서 쌀을 농사를 짓든 감자를 키우든 비슷하지 안 그래도 규모의 경제, 집단 노동 잘하던 분들이었으니까.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결국은 신대륙을 서양이 먼저 발견한 게 네, 거기서 갈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음.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서양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정치, 외교, 국방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보니 서양이 발명한 기차를 타고 뭐가 같이 전파되기 시작했냐면 서양의 식문화가 같이 전파됐겠죠. 먹는 거. 네. 예. 야, 이게 유럽에서 먹는 빵이래. 이게 유럽에서 먹는 파스타래. 이런 것들에 대한 선망 의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서양의 경제력이 우위에 점에게 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밀을 주로 먹는 문화권이 늘어나게 됐고 또 간간히 밀을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0세기까지도 밀의 소비가 쌀의 소비보다 훨씬 더 비약적으로 늘었고 엄밀히 말하면 쌀의 소비는 줄어들어왔어요. 네. 자꾸 식습관이 서양화되는 거죠. 네, 빵 많이 먹고 하면서. 자,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최근 데이터는 약간 또 갸우뚱하게 됩니다. 쌀이라는 게 원래 쌀은 잘 수출이 안 돼요. 본인들 먹기도 바쁘니까. 그런 게 통상적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우리 한국에서 쌀밥 지을 때 그 찰진 그 끈적끈적한 네네. 쌀하고 저기 인도에 그냥 쌀밥 주세요 하면 약간 휘날리는 쌀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뚝뚝 떨어지는. 예, 예. 예. 그런 쌀은 완전히 종자가 다르잖아요. 둘 다 쌀이에요? 둘 다 쌀입니다. 예. 그래서 쌀이라고 우리는 하나로 부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쌀은 교역제일 수가 없는 게 야, 그 쌀은 내가 먹는 쌀이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실상 다르다. 사실상 달라요. 예. 음.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이 종자의 쌀은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지역, 중국의 남부 지역은 또 전혀 다른 쌀을 먹어요. 아, 예. 예, 동북부 지역. 그다음에 어디에서 또 재배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해요. 아, 우리가 밥 먹는 그 공깃밥 만드는 그 쌀을. 그 쌀을. 왜냐하면 어. 중국 이민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들이 거기 가서 거기 많이 가 있잖아요. 쌀 드시니까.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도가 우리와 유사한 종자를 심고 재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쌀 농사가 어떻게 잘 안 돼서 수입을 해와야 되면 수입해올 것이 별로 없네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진짜 뭔가 쌀 작황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수입해야 될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수입해 올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급한 게 일본이었는데 네. 일본이 그때 캘리포니아산 쌀을 아. 많이 수입해 왔던 적이 있죠. 하기야 일본이 농사가 안 되면 한국도 안 되겠죠. 뭐 특별하게 맞아요. 다른 예, 예. 그 동네가 그 동네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쌀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교역이 잘 될 수 있는 품목이 밀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아니 밀도 품종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밀을 소비하는 방식과 쌀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쌀은 그냥 밥해 먹죠. 알갱이 그대로 밥을 지어 먹죠. 그렇죠. 밀은 가루를 내서. 가루를 내서 가공을 한번 하는 거잖아요. 음흠. 그리고 나서 뭔가 독특하게 열이나 이런 걸 가해서 빵이니 아니면 밀 국수니 뭐 이런 걸 먹다 보니 처음에 밀의 성분에 크게 맛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거죠. 아, 품종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덜 받는 거죠.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밀과 쌀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밀은 하여튼 서구의 그 경제력이 부상하면서 서구 세력들이 만든 기차를 타고 전 세계에 수출이 됐고, 근데 최근 들어선 다시
주목받는 공간이 동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음흠. 아, 중국이 급부상했대. 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슨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래. 대만도 그런 나라래. 아세안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30대 이하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래. 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륙이 아시아예요. 네. 우리 BTS를 등등등. 그러면 당연히 뭐도 전파가 되겠습니까? 아시아 음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아시안 푸드 또는 당연히 그 중심에 또 한국 음식점도 있는데요.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 음식 문화예요. 제가 정례적으로 자주 출장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를린인데요. 항상 2년 안에 꼭 가야 되는 일들이 꼭 생기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 10년 전에 갔었을 때는 한식당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베를린 사람들이 한식에 대한 유행까지 불어서 한식당 쫙 그 지도로 네. 그 앱 켜가지고 검색해 보잖아요. 뭐 30개가 뭐예요. 더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베트남 음식점 많은 것처럼. 예,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약간 그들 문화가 탄수화물 그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유행이 불다 보니 탄수화물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저도 다이어트가 정확히 돼요?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탄수화물을 찾아 먹는 뭐 붐이 일었어요. 저도 그게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좀 나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원래는 한식당을 가면 출장 오거나 주재원들이 주로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아, 현지. 현지인들이 더 많아요. 자, 바로 그 과정에서 쌀의 수출량은 늘기는 는다. 그런데 원래 쌀은 교역의 대상은 아니었다. 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은 많은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쌀국수가 네, 대부분인데 네, 그 독일로 가면 한식 중에는 우리도 한식 많잖아요. 네, 네. 잡채, 불고기, 뭐 네. 떡국, 뭐 공깃밥, 김치찌개. 뭐가 제일 유행이에요? 거기는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역시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그다음에 무슨 불고기 요런 것들을 그런 정도. 밥에 곁들여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는 동양권의 발달과 함께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요. 예. 정작 재밌는 건 원래 이 쌀을 주로 먹었던 이 동양에선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너무 지겨워요, 사실은. 너무 오래 먹었어, 쌀만. 몇 년 되셨죠, 쌀 드신지? 뭐 하여튼 요즘이야 뭐 다양한 식생활 때문에 예, 뭐 밥을 안 먹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 먹은 밥 공기 한번 보세요. 예, 주막에. 그 밥을 다 먹었다는 얘기가 그냥 그 밥을 먹었다는 건 선조들이 위장이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밥만 드셨구나. 다른 걸 안 먹으니까 이 밥을 다 먹을 수 있지.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지 식습관의 서양화 등으로 인해서 점점 아시아에서는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느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고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고기. 예, 고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식문화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서요. 뭐 서양은 갑자기 또 쌀을 먹기 시작한다니 예. 서로 섞어서 그냥 골고루 나눠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변화하는 거에 따른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변화의 걱정거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밀은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와야지만 우리의 지금 식습관과 식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쌀은 그들에겐 별미인 거잖아요. 우리가 빵 많이 먹듯이 그들이 밥을 자주 먹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파동이 생기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불리한 구조가 생기는 거고요. 밀이 못 들어오니까? 밀이 못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유발되고 예. 이제 파스타 먹으려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뛰었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국 음식은 좀 비싸다야 그냥 당분간은 가지 말자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커다란 문제가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쌀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따 광고 듣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 쌀은 점점 재고가 쌓여가요.
많이 농사 짓는데 잘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수급 불균형 이것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또는 아시아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그 쌀을 다 안 먹는다면 외국에서 이 쌀을 먹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서 뭔가 소비가 제대로 돼야지만 생산하는 사람도 계속 생산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야 우리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남으면 보통 생산을 줄이잖아요. 뭐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네. 이 쌀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수매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수매량을 좀 줄이거나 아무튼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 이젠 쌀 농사 좀 적게 짓고 그 대신 뭐 상추나 토마토 기릅시다. 자,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해주셔서 예. 빨리 대답을 한번 해드리면 농민은 20초 남았습니다. 네. 농민이 방울토마토나 오이, 가지를 키운다라고 하면 예. 가격 변동에 대한 모든 데미지를 본인이 떠안아야 돼요. 잘 될 땐 잘 되고 네. 아니면 폭락이고. 네. 예. 근데 쌀 가격은 적어도 국가가 어느 정도 이하로 가격을 낮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쌀은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국가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못 파는 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해칭하고자 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악순환인데 계속 그렇죠. 쌀은 남고 그 이야기 좀 광고 듣고 2부에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로 넘어갈게요.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쌀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쌀을 덜 먹는다 1인당. 네. 그런데 생산하는 쌀의 양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쌀이 남아도는 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 그러면 쌀 농사 좀 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라는데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 보면 쌀 농사를 짓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이 다 좋아서 쌀을 줄이지는 않고 결국 그럼 정부가 계속 수매하면서 쌓아두고 고민은 정부가 떠안고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주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이제 벼농사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네.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다음 시간까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시골의 풍광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네. 그러면 농농사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쌀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방금 저기 뭐 아마 저 뭐라고 할까요? 현직 농부분 한 분께서도 얘기를 지금 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쌀 농사 짓다 상추 토마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그거를 안정감 있게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아, 그 똑같은 거가 아니 그냥 넓게 봐서 농사지만 네. 알겠어요. 예. 뭐 저 소설 쓰던 분한테 무슨 철학책 쓰라고 하면 그렇죠. 그 똑같은 책인데 그 못 써요?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다른 것처럼,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것처럼. 네. 어. 바로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8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농촌 인구의 고령화율이 44.7%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 인구에서 쉽게 말해 65세 인구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나이가 65세 넘었는데 지난 평생 논농사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은 뭐 키위가 괜찮아서요. 어르신 키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금 주신 현직 농부라고 말씀해 주신 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맞는 건데 현실이다. 현실이에요. 다른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리 뭔가 수매를 한다라는 그 제도적인 그 어떤 뒷받침만 있어서가 아니라 예. 나에게는 이미 다른 대안지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현실은 되겠고요. 그렇다. 네. 뭐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면 더 나이 들면 그 변화가 어렵긴 한데 네. 모든 산업이 네. LG도 휴대폰 만들다가 안 팔리니까 포기하고 네. 치킨집 하다가 안 되면 국수집도 하시고 네. 자영업이 안 되면 뭐 배달업으로도 넘기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이 복수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만 예외인 것도 네.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외는 아니고요. 잘 버티는 국가의 수매 제도가 있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네.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85년 대비 2018년 네. 농농사 전체 면적은 45%에서 45% 포인트가 감소해서 37.9%가 전체 농지의 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예. 예전에는 80% 정도가 논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줄긴 줄고 있어요. 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인들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쌀은 쌓여만 가는데도 계속 재배를 하는 큰 제도적인 요인도 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는데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기력도 좋으시지 그 논농사 되게 쉽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고령인데도 계속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농기계 보급률이 논벼 10헥타르당 거의 지금 기계로 농사짓는 면적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을 때 논농사 지을 때 사람이 짓는다가 아니라 다 기기 농협에서 빌려다가 그러고 짓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또 다른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월성도 생긴 거죠. 또 많이 쌀농사를 짓다 보니 그런 기계도 개발되기가 쉬웠겠죠. 예, 이거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만들면 한 10만 대 팔려. 그러면 그거는 빨리 만들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쌀 생산량은요. 이런 과정에서 면적도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들이 먹는 식습관도 바뀌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는 88년도를 정점을 찍은 이후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해서 결국은 그 뒤로부터는 생산량은 분명 줄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더 많이 생산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랑 똑같은 쌀을 먹는 부류가 좀 많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전체 쌀 생산량의 27.9%를 중국이 재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쌀 생산량의 단일 면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등이 인도예요. 네. 인도가 인구 2등이고. 많은 나라가 쌀 많이 만들어내겠죠. 지금 보니까 그 순서인데요. 진짜? 아니 본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당연히 예. 어떻게든 많이 그렇네요.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3등이 인도네시아. 방금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4등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쌀의 대부분의 산지인데 주로 자신들이 먹으려는 네. 그 목적으로 재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익 구조는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 방울토마토나 오이 이런 것들은 이거 대형마트에 갖다 줬는데 거기서 잘 안 파주다 주니 뭐 생생마트로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가는데 네. 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농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쌀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평균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쌀 농사의 수익성은 1.5% 정도씩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낮아지는 이유가 네. 일단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만큼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이 줄어요. 예. 아니면 똑같이 수확을 했는데 그거를 제값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력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발휘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1.5%씩 계속 수익성은 떨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양파라든가 참깨, 보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 해당 기간 동안. 그런데 벼는 오히려 떨어졌던 이런 특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벼농사의 경쟁력은 자꾸 퇴보하는 거냐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건 오산이에요. 우리나라 그 벼농사의 그 생산력, 효율성은 유사한 벼농사를 짓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생산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총 벼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을 얻는 데 들어간
생산 비용 이걸 차감해서 얻는 단위 면적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대만 이 5개 나라 중에서 예.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아. 그리고 2등이 이제 미국과 대만이고 중국이 뭐 4등, 그다음에 일본은 오히려 벼농사를 지으면 손해입니다. 거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 구조가 제일 이제 예, 맞지 예. 않는 거죠. 예, 예. 우리 그 초밥 만들 때는 고시 히라키인가 뭐 하여튼 그 일본 쌀 네, 이름이 네. 있던데 예. 그걸 꼭 고집하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네, 네. 예. 그런데 일본의 그 전통 쌀을 재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활용하고 나름대로 규모의 경작을 잡고 해가는 형태로 나름 진화 발전을 꽤 해왔어요. 정부의 수매 제도도 있었지만 네, 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그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논농사도 노포 대른이어서 진짜 무슨 소로 끓는 건지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해서 무슨 화학 비료 쓰고 뭐 농약도 좀 쓰면서 그게 안 하는 거죠. 진짜 전통의 그 방식으로 해서 생산해낸 그 쌀입니다. 그 쌀로 만든 옛날 그때 그 맛의 초밥입니다. 이게 세일즈 포커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쌀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산 효율성 네. 그리고 수익성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그럼 일본은 점점 더 쌀을 안 만들어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자체적인 고시 히라키인가 하는 그 쌀을 본인들이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 비슷하네요. 우리는 쌀 수매를 통한 보조금. 그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주는 보조금이라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조금이라고 보기는 약간 그런 게 네. 쌓아놓기는 했죠. 그렇지만 분명 수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현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일본은 농민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가 없어서 그걸 벌충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고시히카리라고 하네요. 네, 제가 일본 쌀까지는 잘 몰라서. 오늘 네. 생방송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하긴 네.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네. 쌀 전문가들이 많으시네요. 네, 저도 먹는 건 좋아하지만 쌀까지 구별할 줄은 몰랐는데 네. 저에게는 이제 산업적인 거였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공급과 수요는 이제 대충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수급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뭐 느낌 오시죠?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한 2.3% 정도씩 감소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18년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1kg 정도 소비를 합니다. 네. 이거는 최고치를 기록한 연도가 통계청에서 집계한 게 1960 몇 년도부터인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쌀 많이 먹었던 연도 최고치가 70년도예요. 1970. 네. 그때가 136.4kg을 소비했으니 반도 안 먹네요. 반도 안 먹는 거죠. 전성기에 비해서. 네. 그러니 전 세계 곡물 가격 추이, 밀가루 가격 추이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진짜 여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나머지를 되겠고요. 다른 걸 먹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곡물 자급률은 어떻게 된 것이냐? 70년대가 평균 곡물 자급률이 70.7%로 제일 높았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 없어가지고 쌀밥 못 먹는다. 이게 우리의 그 숙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쌀 자급률을 높이자라는 게 국가의 1순위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곡물 자급률이 70%였는데 이제 가장 결정타를 맞은 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외 곡물, 해외 농축수산물이 정말 저가로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네. 최근에는 곡물 자급률이 20%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어요. 바로 곡물 자급률이.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곡물의 대부분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을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쌀도 하나 첨언을 드리면 쌀은 그럼 수입 안 하잖아요. 우리 쌓여 있으니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는 쌀의 품종을 또 수입해 와야죠. 음흠. 인도 식당 전문 식당 가서 인도산 커리 맛을 제대로 즐기려고 했는데 경기도 이천이나 김포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인도쌀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식문화가 너무 고급지다 보니 이제 쌀마저도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해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는 좀 푸석푸석하다고 표현하는 그 쌀. 예, 그 맞습니다. 쌀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있죠. 예. 아. 바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쌀도 지금 수입해 오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추세 계속된다고 하면 벼농사 짓는 면적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소비 시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기호가 밀이나 여타쌀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수익성 악화되는 거 계속되겠죠. 네. 그럼 새로운 청년층의 혁신농들이 농촌으로 갔었을 때 벼농사 아닌 다른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고부가가치 품종.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필리핀처럼 됩니다. 필리핀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쌀을 제대로 생산할 줄 알고 쌀을 제대로 수출할 줄 알았던 국가가 필리핀이었어요. 70년대까지. 예.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필리핀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바로 쌀의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값싼 쌀이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필리핀 내부에서는 쌀 생산에 대한 경쟁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공업화 전략 수행하겠다고 농업 분야에 대한 근대화,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리핀 전통적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필리핀도 산이 많아서 개당식 영농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대량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생산하는 것의 단가가 국제 시세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논농사를 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 누가 쌀 안 판다라고 하면 국가가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필리핀도 서구화된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밀도 수입해야 되고 쌀까지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일 수 있어요. 밀은 전량 수입해. 그리고 밀의 자급률은 1%도 채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분식집 집에 가서 떡볶이나 이런 거 좀 덜 먹고 국수 덜 먹고 네. 그냥 쌀밥 더 먹어야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안도감이 있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시골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벼농사 끝까지 지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자급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 깨질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농사 안 짓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점점 수입을 더 해와야 되겠죠? 그렇게 예,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입맛에 딱 길들여진 그 쌀 생산하는 곳이 중국 동북 지역하고 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하고 예. 일본도 지금 수입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미 늦은 거고 대만 정도 있어요. 예.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 주식을 다 수입해 온다? 네. 이거는 단순히 먹거리 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다른 분야의 통상에 대한 교섭력에서도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국방력에 대해서도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쌀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식생활은.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수입해 먹고 밀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일본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필사적으로 동해 앞바다 파서 석유를 만들어서 어차피 석유 없으면 또 죽으니까 다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돼서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어디까지 게 해야 돼요? 이 자급자족의 뭐랄까 이런 조달 방식이 농축수산물은 아직까지 전 세계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 청양고추를 우리가 어디서 수입해 오죠? 자급자족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종이 우리가 먹는 품종은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급자족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자급자족 구조마저도 깨지게 되면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쌀이라는 걸 구태의연한 산업이라든가 뭐 그래도 뭐 쌀 있잖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으로 단연간 전략 전술을 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일순간 오늘 이번 계절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글쎄요. 하여튼 어떤 전략으로 우리 쌀을 좀 키워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좀 제대로 들어보죠.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